지난 6일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승객을 공격한 10대 흑인 소녀가 체포됐습니다. 어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개 중소형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텍사스주 5개의 카운티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47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학자금 융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억 달러가 넘은 메가밀리언의 역대급 복권의 당첨자가 플로리다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승객을 공격한 10대 흑인 소녀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인 이 소녀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어제 오전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어제 뉴욕 경찰은 지난 6일 뉴욕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아시아계 여성과 또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16살 흑인 소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소녀가 사건 이틀 뒤인 어제 오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 2건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NYPD와 피해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 뉴욕을 방문한 아시아계 부부는 11살 쌍둥이 딸을 동반한 상태였고 부인은 한국계로 알려졌습니다. 51살 수영으로 알려진 이 한국계 피해 여성은 지난 6일 열차 건너편 좌석에 앉은 10대 소녀 3명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듣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영은 그들을 바라보자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웃자 소녀들이 이후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다른 승객 조애나 린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녹화됐고 자신들의 모습을 녹화 중이라는 것을 알아챈 10대 소녀 중 1명은 린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리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수영이 린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자 영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행은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고 지하철이 정차하자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PD는 이 사건을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 범죄를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개 중소형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커머스뱅크 셰어스와 BOK 파이낸셜, M&T뱅크, 올드내셔널 뱅커프 등 10개 중소형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내렸습니다. 뉴욕 멜론은행과 US뱅커프 등 6개 은행은 강등 검토로 분류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캐피털 원 파이낸셜, 시리즌스 파이낸셜 그룹 등 11곳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디스가 이들 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은행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은행들이 유동성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및 자산 부채 관리 리스크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예금 규모가 줄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은행들은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렸는데 대출로 받은 이자에 예금으로 내준 이자를 뺀 순이자 마진이 줄면서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또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반면 상업성 부동산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금리와 원격 근무에 따른 사무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중소형 은행의 약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잔액의 절반은 중소형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건 스탠리 리서치팀은 내년 말까지 모든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27.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미 전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 들어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텍사스주 이렇게 3개 주의 5개 카운티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47명을 넘어섰습니다.
CNN 방송은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들어 어제까지를 기준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텍사스주의 5개 카운티에서만 14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64명이 폭염으로 사망했고,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39명,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26명, 텍사스주 웹 카운티에서 11명,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아직 사인을 조사 중인 312명의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폭염 관련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기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고 7월에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 카운티에서는 6월부터 7월까지 31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43.3도를 넘으면서 미국 도시 가운데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은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재 보고된 사망자 수는 상당히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학자금 융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들에게 0%의 이자율로 재융자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피터 웰치 연방 상원의원과 조 코트니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를 받은 4,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없애주는 내용의 학자금 융자 이자 삭감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들에게 이자율 0%로 재융자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자율을 최대 4%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 시행을 막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응하는 성격입니다. 코트니 의원은 학생과 가족들이 높은 대학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다음 달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됐지만 9월부터는 다시 부채 금액에 따른 이자가 부과되고 월 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은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령총은 총기에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에도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규제를 내놨지만 텍사스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어제 연방 대법원이 이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찬성 5대 반대 4로 유령총에 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2명의 보수 대법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이딴 총기 사고로 유령총 문제가 부각되면서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 번호를 부여받도록 하며 이런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 바이든 정부는 이런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기 규제 단체들은 이런 연방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 Every Town for Gun Safety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 안전은 성명에서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미국인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비슷한 성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요 명문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건 공공연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대략 입학 가능성이 28% 정도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주요 명문대학 지원서 68만 6천 개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지원자는 비슷한 조건을 가진 백인 지원자보다 입학 가능성이 28%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AT 성적 등 각종 시험 점수와 과외 활동 등 서류상 자격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아시안의 입학률이 28% 낮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인종별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도를 처음으로 숫자로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같은 조건일 때 이렇게 인종별 입학률에 격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모가 해당 대학 졸업생일 때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레거시 입학과 기부 입학을 꼽았습니다. 서류상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분에서는 백인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아시안 그룹 내에서도 출신 지역별로 격차가 있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동아시아계 지원자들의 경우 백인보다 입학 가능성이 17% 낮았는데 남아시아계 학생들은 백인보다 입학률이 49%나 낮았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대학들이 시험 점수와 과외 활동 등 정량적 부분만 고려한다면 주요 명문대학에 합격한 아시안 학생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하버드대 경제학과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레거시 입학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에서 소득 상위 1% 가정 출신의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기 피해 액수가 총 8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손실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보고된 각종 사기 피해 손실액은 총 88억 달러로 2021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해 가장 많은 손실액이 발생했는데 피해액이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에 끌어들이거나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 손실액은 2021년 손실액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또 각종 사기 사건의 피해자 수는 20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이 시니어보다 많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이 이렇게 젊은 층의 사기 피해가 늘어난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사기를 당했을 때의 평균적인 피해 액수는 70세에서 79세의 시니어층이 훨씬 컸습니다. 저축이나 연금, 생명보험 증서 등 사기꾼들이 표적으로 삼는 재산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긴급히 투자 등의 목적으로 연락을 해올 때에는 꼭 2-3번 더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5억 달러가 넘은 메가밀리언의 역대급 당첨자가 플로리다에서 나왔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당첨 금액이고 미국 복권 역사상 3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복권 메가밀리언스는 어제 추첨해서 15억 8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이날 추첨된 당첨번호 13, 19, 20, 32, 33과 추가번호 14까지 숫자 6개를 모두 마친 1등 복권 한 장이 플로리다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1등 당첨금은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지난 4월 18일 이후 3개월 반이 넘는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최대 금액은 5년 전인 2018년 10월에 나온 15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를 통틀어서 3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1등 당첨금은 매년 일정액씩 30년에 걸쳐 전액을 받거나 일시불로 절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당첨금의 일시불 지급액은 7억 8,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청구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도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별 가계 청구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모기지, 렌트, 자동차 융자, 전기 및 난방 등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케이블 TV 요금,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각종 청구서 비용으로 월 평균 2,727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하와이 3,070달러, 캘리포니아 2,838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의 경우 각종 청구서 비용은 가구 소득의 35%에 달합니다. 뉴욕주는 각종 청구서 납부 비용이 월 평균 2,495달러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고 커네티컷주는 2,504달러로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통근객들의 열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했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피크 시간 20회 티켓을 오는 20일부터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피크 시간 20회 티켓은 피크 시간대에 20회에 걸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편도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요금이 약 20% 저렴해 통근객들로부터 그동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실제 통근객 약 14,000여 명이 매달 해당 티켓을 구입해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피크 시간 20회 티켓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연간 운임 수익이 4%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 중단일 이전에 구입한 피크 시간 20회 티켓은 구매일 기준 6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 법원 판사는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있어 상위 군인보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주 상위 군인 4명은 뉴욕주가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 개인에게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심리는 오는 10일을 열리고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욕주는 해당 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미 영업 중인 판매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전 면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대행 중인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장은 지난 7일 차량에 여러 대의 스피커를 장착해 음악을 크게 틀어대는 붐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50피트 거리에서 명백하게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트는 모든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위반 시 250에서 500달러, 2회 500에서 750달러, 3회 위반부터는 적발 때마다 750에서 1,000달러 벌금과 벌점 2점이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